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고전 읽기가 방송됩니다. 고전 읽기에서는 지난 한 주 다산 정약용 산문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지식인이었던 다산 정약용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보면서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백성과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했는데요. 이 산문집에서는 관료 생활을 하며 사귄 벗들, 또 형제들과 교우하며 지냈던 내용, 유배 생활을 하면서 두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들과 사회에 대한 주장을 담은 글들, 과학기술과 관련된 글, 건축물이나 다른 인물들에 대한 글, 또 정책을 제안하는 글과 정조에게 올렸던 상소문 등 다양한 분야의 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다산 정약용 산문집 낭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쓸쓸한 서구촌, 앞에는 세 갈래 길, 두 마리 말 서로 희롱하며 저 갈 곳 모르는 듯. 한 마리는 나무로 가고 또 한 마리는 동으로 가야 하네. 숙부님들 머리엔 백발이 성성하고 큰 형님 뒷밤엔 눈물이 줄을 잇네. 젊은이는 다시 만날 기약이나 한다지만 노인들 앞일은 누가 알리요. 조금만 하는 사이에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졌네. 앞만 보고 가야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다시 만날 기약이나 새기면서. 농아는 곡산에서 잉태하였으며 기민년 12월 초 이튿날 태어나 임술년 11월 30일에 죽었으니 발진이 나서 마마가 되더니 마마가 헐었기 때문이다. 내가 강진에 기양 살고 있는 중이어서 글을 지어 그의 형에게 울면서 무덤에다 읽어주게 하였다. 농아의 죽음에 붙이는 글에 이르기를 내가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서 떠나가 기간은 겨우 3돌 뿐인데 나와 이별해 산 기간은 그 중에서 2돌이나 되었다. 사람이 6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40년 동안이나 그 아버지와 이별한 채 살았던 셈이니 정말 애달픈 일이로다. 내가 태어날 때 나는 깊은 근심을 하고 있을 때여서 너의 이름을 농이라고 했는데 이미 고향집에 돌아와 있을 때라 너를 살게끔 하는 일은 농사뿐일 거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야 현명한 일이어서이다. 그래야만 내가 죽더라도 흔연스럽게 황천고개를 넘어갈 수 있고 한강을 건너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다. 이렇게 보면 나의 죽음은 사는 것보다 현명할 수도 있었다. 나의 죽음은 사는 것보다 현명한 일인데도 살아있고 너의 살아있음은 죽는 일보다 현명한 일이었지만 죽어버렸으니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보다. 내가 내 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꼭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너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서 너는 아버지가 나에게 돌아와 주셔도 발진이 나고 아버지가 돌아와 주셔도 마마에 걸릴까 라고 했다 하니 내가 무얼 헤아리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말을 했겠냐만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곁에 돌아가면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말을 했을 것 같으니 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게 참으로 슬픈 일이 되고 말았구나. 신유년 겨울에 과천의 주막에서 너의 어머니가 너를 안고 나를 송별해 줄 때 너의 어머니가 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니 너도 따라서 나를 가리키면서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는 것도 너는 실제로 알지 못하고 하던 소리였으니
그것도 슬픔을 자아내게 하던 일이었다. 이웃 사람이 가는 편에 소라 껍데기 2개를 너에게 전해주도록 했는데 너의 어머니 편지에 너는 강진 사람이 올 때마다 소라 껍데기를 찾다 못 찾으면 마음이 몹시 섭섭해 하였다고 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야 소라 껍데기가 다시 오고 보니 슬프기 한량없구나. 너의 얼굴은 빼어나고 깎은 듯하였고 코의 왼쪽에 조그만 점이 있었다. 내가 웃을 때에는 양쪽 송곳니가 유난히도 툭 튀어나오곤 했었지. 슬픈지고 나는 오직 너의 모습이나 생각하며 잊지 않으며 내가 아비 생각하던 정에 보답해주마. 보감 이기양 어른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자녀 중에 요절한 애들은 당연히 그 애들의 생년월일과 이름, 생김새 및 죽은 해의 날짜를 적어두어서 뒷날 증거가 될 수 있게 하고 그 애들이 태어난 흔적이 남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어지신 말씀이었다. 나는 경자년 가을 예천 군청의 관사에서 낙태를 한때로부터 시작해서 신축년 7월 아내가 애를 뵌 채 학질을 앓다가 팔싹둥이 딸 하나를 낳아 4일 만에 죽었는데 이름도 짓지 못한 채 와서의 언덕배기에다 묻었고 그 다음은 무장과 문장을 낳아 다행히 키워냈고 그 다음에는 구장, 그 다음에는 딸아이 효순인데 순산으로 효도했다 하여 효순이라 했다. 이 애들 둘은 모두 요절했지만 구와 순이는 모두 간단한 묘비명을 지었는데 실제로 묘에 묻은 비명이 아니라 책에다 기록해둔 비명이었다. 그 아래로 딸 하나를 낳아 지금 10살로 2차례의 역지를 이미 다 마쳤으니 겨우 죽음을 면했나 보다. 그 다음은 삼동이란 놈인데 마마에 걸려 곡산에서 죽었다. 이 애가 죽을 때에는 아내가 애를 베고 있는 때여서 슬픔을 참고 애를 낳았는데 열흘을 겨우 넘겨 또 마마에 걸려서 며칠이 못 되어 죽어버렸다. 그 아래가 바로 농장이었다. 삼동이는 병신년 11월 초 닷새 날 태어나 무오년 9월 초 나은 날 죽었다. 삼동이 다음에는 이름도 짓지 못했고 구장이와 효순이는 두 척의 산등성이에다 묻었고 삼동이와 다음에는 두 척의 산발치에다 묻었다. 농아도 필연코 산발치에 묻었을 거다. 모두 6남 3녀를 낳아 살아남은 애는 2남 1녀뿐으로 죽은 애들이 4남 2녀나 되어 죽은 애들이 살아난 애들의 2배나 된다. 오호라, 내가 하늘에서 죄를 얻어 이처럼 잔혹스러우니 어쩐 일이고. 예부터 지금까지 5천년 세월 중에서 한 시대에 함께 산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종횡으로 3만이나 뻗쳐 있는데 같은 나라에서 함께 산다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나라에 산다 해도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이 차이가 있고 사는 곳 또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마주치더라도 어려워하여 즐거운 일도 드문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로 알지 못하고 지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말고도 공공하고 현달한 처지가 서로 고르지 않고 지닌 취향마저 같지 않으니 비록 나이가 같으며 이웃에 살더라도 함께 사귀거나 잔치를 벌리고 즐겁게 논일려 하지 않는다. 인생의 교제 범위가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더욱 심하다. 내가 예전에 최이숙더러 시 모임을 만들어 함께 즐기자고 했더니 최이숙이 이렇게 말했다.
나와 그대는 동갑이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9살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9살이 적은 사람까지도 나와 그대는 모두 벗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9살이 많은 사람이 우리보다 9살이 적은 사람과 서로 맞닥뜨린다면 허리를 굽혀서 맞절은 하겠지만 곧장 그 자리를 피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임은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4살이 많은 사람부터 우리보다 4살이 적은 사람까지만 함께 모이니 모두 15사람이었다. 이유수, 홍시재, 이석하, 이치훈, 이주석, 한치응, 유원명, 신규로, 윤진울, 신성모, 한백원, 이중년, 그리고 우리 형제와 최홍원이었다. 이 15사람은 모두 비슷한 나이로 서로 가까이 살면서 태평스러운 시대의 이름을 떨쳐 다들 좋은 문벌에 오르게 되었다. 또 그 뜻과 취향마저 서로 비슷하니 함께 시 동인을 맺어 즐기며 태평스러운 시대를 장식하는 것도 또한 훌륭하지 아니하는가. 모임이 이루어지자 우리는 이렇게 약속했다. 살구꽃이 피면 한 번 모인다. 복숭아꽃이 피면 한 번 모인다. 여름에 참외가 익으면 한 번 모인다. 가을이 되어 서늘해지면 서쪽 연못에서 연꽃을 구경하러 한 번 모인다. 국화꽃이 피면 한 번 모인다. 겨울에 큰 눈이 내리면 한 번 모인다. 한 해가 저물 무렵 화분에 심은 매화꽃이 피면 한 번 모인다. 모일 때마다 술과 안주, 붓과 벼루를 갖추어 놓고 술잔을 들이키며 시를 읊도록 한다. 나이가 적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순으로 모임 자리를 마련하여 한 차례가 다 돌아가면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간다.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으면 모임 자리를 마련한다. 지방간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모임 자리를 마련한다. 벼슬이 높아진 사람이 있으면 모임 자리를 마련한다. 자녀들 가운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있으면 모임 자리를 마련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쓰고 약속을 적어 중난시사첩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 그 모임이 우리 집에서 많이 모였기 때문이다. 번홍 최재공이 이 말을 듣고 찬식하여 말했다. 훌륭하도다 이 모임이여. 내가 젊었을 때에야 어찌 이런 일이 있었으랴. 이게 다 주상 전하께서 20년 동안 다스리시면서 선비들에게 휴가를 주고 쉬면서 학문과 문장을 연마하도록 전념하시게 하신 덕일 것이다. 그러니 매번 모일 때마다 주상 전하의 은혜를 노래하고 이에 보답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술에 취하여 떠들어대기만 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이숙이 나더러 서문을 쓰라고 맡겼기에 번홍의 훈계를 함께 기록하여 서문으로 삼는다. 만리장성의 남쪽, 오령의 북쪽에 세운 나라를 중국이라 하고 요하의 동쪽에 세운 나라를 동국이라 한다. 동국 사람들은 모두 중국에 유람하는 것을 감탄하고 자랑하며 부러워한다. 내 소견으로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말에서 왜 그 나라가 중앙이 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동국이라고 하는 말에서도 왜 이 나라가 동쪽이 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해가 정수리 위에 있는 때를 정오라고 한다. 그러니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이 같으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동서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북극은 지면에서 약간 도가 높고 남극은 지면에서 약간 도가 낮기는 하지만 전체의 절반만 된다면 내가 서 있는 것이 바로 남북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여 이미 동서남북의 한가운데를 얻었으면 어디를 가도 중국 아닌 곳이 없다. 어찌 우리나라를 동국이라고 한단 말인가? 이미 어디를 가도 중국 아닌 곳이 없다면 어찌 따로 중국이라고 한단 말인가? 중국이라는 이름은 무엇을 보고 부르는 이름인가? 요, 순, 우, 탕의 정치가 있는 곳을 중국이라 하고 공자, 안자, 자사, 맹자의 학문이 있는 곳을 중국이라 한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오늘날 중국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성인의 정치와 성인의 학문은 동국이 이미 얻어서 옮겨왔으니 다시 멀리서 구해올 필요가 어디 있는가? 논밭에 씨를 뿌리고 심는 데에 편리한 방법이 있어서 오곡을 무성하게 하는 것은 옛날 훌륭한 관인들이 남겨준 은혜다. 문장의 예술에 해박하고 고상한 재능이 있어서 비속하지 않은 것은 옛날 이름난 선비들의 여운이다. 지금 마땅히 중국에서 취해야 할 이익은 바로 이런 것들 뿐이다. 이 밖의 것들은 억세고 사나운 풍습과 교묘하고 신기한 기회다. 예의와 풍속을 망치고 사람의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것들이니 선왕들이 힘쓰던 일은 아니다. 그러니 어찌 볼 것이 있겠는가? 나의 벗 해보가 사명을 띠고 연경해 가면서 자주 중국에 논인다고 얼굴에 뽐내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짐짓 중국과 동국이라는 이름을 따져서 그를 자제시키고 이어서 이같이 격려한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니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낳는 이치는 동과 정, 음과 양이 서로 그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사리에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이치를 알아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 이치를 살피고 흥하고 망하는 운수를 헤아린다. 어떤 상황에 대응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언제나 다른 무리의 마음과 서로 반대가 되도록 한다. 그러면 괴롭던 마음이 줄어들어 즐겁게 된다. 흔하면 비싸게 사들이고 귀하면 싸게 팔아서 물가를 항상 고르게 하는 경수창의 상평법처럼 한다. 이게 바로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내가 처음 강진성 안에 있을 때는 언제나 답답해서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았다. 그러다가 다산으로 옮겨와 산 뒤부터는 안개와 노을을 마시고 꽃과 나무를 구경한 덕분에 귀양살이 시름을 시원하게 잊어버렸다. 이게 바로 즐거움이 괴로움에서 나온 것이다. 얼마 뒤에 강진의 병마절도사 이중엽이 우거진 숲 그윽한 시냇가로 나를 찾아왔다. 돌아간 뒤에도 날마다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조각배로 밀물을 타고 뱃놀이를 하거나 한 마리 말을 타고 봄놀이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왔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자주 찾아왔는데 이처럼 한 지가 3년이나 되었다. 그러다가 임기가 다 차서 이곳을 떠나게 되자 술자리를 마련하여 내게 작별을 고했다. 이제부터는 종이나 먹이 있어도 누구와 더불어 글을 써서 주고받으랴. 앞으로도 말발굽 소리 울리면서 다산 골짜기로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니 서글프다. 이게 바로 괴로움이 즐거움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이기도 하다. 내가 살아서 한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군도 그때 벼슬을 쉬게 되어 남주 벽계 사이로 나를 다시 찾아와서 산나물과 생선회로 즐겁게 식탁을 마주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즐거움에서 다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나의 벗이여 슬퍼 말게나. 나의 두 사람이 평소 바라던 것처럼 말을 타고 서로 왕래하게 된다면 절제 없이 놀고 즐기다가 실증이 나서 즐거운 줄도 모르게 될 것이다. 거센 여울과 잔잔한 물살이 서로 뒤섞여 물이 무늬를 이루고 느리고 빠른 소리들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음악을 이룬다. 나의 벗이여 슬퍼 말게나. 이군이 작별의 말을 써달라고 해서 시 열수를 지어 그 사실을 서술하고
그 시천머리에다 이렇게 쓴다. 세상에는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이하다고 말할 것이 못 된다. 오직 무너지고 훼손되었거나 깨지고 찢어진 것들을 잘 손질하고 다듬어서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어야만 그 공덕을 찬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죽을 병을 치료한 자를 양이라고 부르고 위태로운 성을 구출한 자를 명장이라 부르는 것이다. 오늘날 높은 자리에 있는 훌륭한 집안 자제들이 관직에 올라 집안을 크게 일으키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패족이다. 만약 패족의 처지에 잘 대처해서 처음의 가문보다 더 온전히 아름답게 만든다면 이 또한 기특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패족의 처지에 잘 대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느냐.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이 독서야말로 인간의 으뜸가는 깨끗한 일이다. 호사스런 부호가의 자제는 그 맛을 알 수가 없고 외진 시골의 수제들도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가 없다. 오직 벼슬아치 집안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가 있고 중년의 재난을 만난 너희들 처지와 같은 자라야 비로소 독서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이 독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뜻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은 독서라고 할 수가 없는 말이다. 3대 이상 계속되지 않은 의원에게는 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문장 또한 그러하다. 반드시 대대로 글을 하는 집안이라야 문장에 능할 수 있다. 내 재주가 너희보다 조금은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도 어려서는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했다. 15살이 되어서야 서울에 올라와 유학했지만 방랑하느라고 터득한 것이 없었다. 2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과거 공부에 전념했고 성균관에 들어간 뒤부터는 또 별여문에 골몰했다. 뒤이어 규장각에 예속되었는데 하찮은 문장학에 10년 가까이 머리를 썩였다. 그 뒤에는 또 교서관 일로 분주했다. 황해도 곡산에 부임해서 백성 다스리는 일에 온 정력을 기울였다가 서울로 올라와서는 신공과 민공의 탄핵을 받았고 그 이듬해에는 반염의 슬픔을 만나게 되었다. 서울과 시골로 바삐 돌아다니다가 지난 봄에 화를 당했으니 거의 하루도 독서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 시나 문장을 은하수물로 씻어낸다 하더라도 끝내 과거 시험을 위한 문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가운데 잘된 것이라 하더라도 관각체의 기미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내 수염과 머리가 어느새 희끗희끗해졌고 정력 또한 벌써 쇠약해졌으니 이 어찌 운명이 아니겠느냐. 가야, 너는 재주와 총명이 나보다 지고 못하지만 내가 10살 때에 지었던 글은 내가 20살이 되어서도 짓지 못했던 것이다. 몇 해 전에 지은 글 가운데도 오늘날 내가 지을 수 없는 글이 덜어 있다. 이는 내가 공부한 길이 멀리 우회하지 않았고 견문도 조잡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내가 곡산에서 돌아온 뒤부터 나는 내게 과거 시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너를 아끼던 문인이나 시인들이 모두 내가 욕심 많다고 탓했었다. 나 또한 스스로 겸언쩍었다. 이제는 내가 과거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으니 과거 준비할 걱정은 없어진 셈이지. 나는 내가 벌써 진사도 되고 문과에도 급제했다고 생각을 한다.
문자를 알고 있었으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과 진사가 되고 급제를 한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너는 진정으로 독서할 기회를 만난 셈이다. 앞에서 내가 패족의 처지에 잘 대처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포야, 너는 재주와 역량이 내 형보다 한칙 못한 듯하지만 성품이 자상하고 사려가 깊었지. 참으로 독서하는 일에 전념한다면 내 형보다 도리어 낫지 않겠느냐. 효도와 공경이 바로 그것이다. 모름지기 효도와 공경에 먼저 힘써 바탕을 세운다면 학문은 저절로 몸에 배게 된다. 학문이 몸에 배면 독서는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내 아우의 재주가 너보다 약간 뒤지는 느낌이 있지만 올여름에 고시와 부를 짓게 했더니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다. 가을에는 주역 베껴 쓰는 일에 골몰하느라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그 견해가 거칠지 않았다. 요즘에는 좌전을 읽으면서 선왕들의 전장과 대부들의 사령의 법을 상당히 배워서 꽤 볼만하게 되었다. 그런데 너는 재주가 아우보다 크게 뛰어나고 일찍 책을 읽어서 익힌 지식이 아우보다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 이제 단단히 뜻을 세우고 분발하여 학문을 한다면 30살 전에 큰 유학자로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라에 쓰이고 버려지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질구레한 시의 격식과 은율로 아무리 이름을 얻는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일이다. 아무쪼록 올 겨울부터는 서경과 좌전을 읽도록 해라. 이 두 책은 읽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글이긴 하다. 그러나 이미 주예가 나와 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구하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틈틈이 고려사, 반개수록, 서예집, 징비록, 성어사설, 문헌통고 등의 책을 읽으면서 그 요점을 가려 적는 일 또한 해야만 한다. 너는 학문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지나가고 있구나. 집안을 생각하면 마땅히 집을 떠나 유학을 해야 하니 이곳에 와서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그러나 부녀자들은 대의를 알지 못하니 내 어미는 보나마나 너를 보내기 어려워할 것이다. 내 아우의 분학과 식견이 바야흐로 봄 기운이 돌아 초목에 싹이 돋는 듯한 기세니 차마 너의 공부를 위해서 아우를 보내고 너를 오게 할 수는 없겠구나. 지금 생각으로는 경호년 1810년 봄에나 내 아우를 돌려보내려고 한다. 너는 그전까지 세월을 헛되게 보내려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집에서도 공부할 길이 있거든 내 아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아우와 교대하여 이곳으로 오너라. 만약 사정상 전혀 공부할 길이 없거든 내년 봄 날씨가 따뜻해진 뒤에 모든 일을 제쳐놓고 여기로 내려와서 내 아우와 함께 공부하도록 해라. 첫째는 나날이 마음씨가 나빠지고 행동이 비루해지니 여기에 와서 교육받아야 하겠다. 둘째는 안목이 좁아지고 의지가 상실되어 가니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겠다. 셋째는 경학이 조잡해지고 식견이 비워져 가니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겠다. 대수롭지 않은 사정은 돌아볼 필요가 없다.
내가 장기에 기양 온 지 몇 달 뒤에 아들이 의학책 몇십 권과 약초 한 상자를 붙여왔다. 유배지라서 책이 전혀 없으므로 이 책밖에 볼 게 없었고 병이 들면 결국 이 약으로 치료를 했다. 하루는 지방간에 내게 부탁을 했다. 장기에서 병이 들면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도 효염이 없으면 뱀을 잡아먹고 뱀을 먹어도 효염이 없으면 체념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은 어찌 그동안 읽으신 의학책을 가지고 이 외진고장에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좋다. 내가 내 말대로 의학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뒤에 그 책들 가운데 비교적 간편한 여러 처방을 가려 뽑아서 기록을 했다. 아울러 본초에서 주로 쓰이는 약재를 가려 뽑아 각 병에 대한 설명 끝에다 붙였다. 보조약재 가운데 4, 5품에 해당되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고 멀리서 생산되거나 보기 드문 약품 가운데 시골 사람들이 그 이름도 모르는 약도 기록하지 않았다. 책이 다해야 40장 남짓밖에 되지 않으니 간략한 셈이다. 이 책 제목을 촌명혹치라고 했다. 촌이라고 한 것은 비속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혹이라고 한 것은 의심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참으로 잘 쓰기만 하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의 어떤 의원들은 약재의 성질과 기운을 구별하지 않은 채 찬 약과 더운 약을 뒤섞어 나열하기도 한다. 이쪽과 저쪽이 서로 모순되어 효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의원들과 비교한다면 차라리 내 처방이 더 나을는지 어찌 알겠는가. 약을 간략하게 뽑아서 반드시 필요한 처방만 가렸으니 그 효과가 완전하고 빠르지 않겠는가. 간략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널리 고찰해야 하는데 참고한 책이 몇십 권밖에 되지 않은 것이 한스럽다. 만약 내가 뒷날 다행히도 기양에서 풀려나 돌아가게 된다면 이 책을 바탕으로 좀 더 깊게 연구할 것이다. 그때는 혹이라는 이름을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상평은 술병으로 끝내고 하편은 색병으로 끝냈다. 세상을 깨우치고 건강을 지켜내는 내 뜻깊은 뜻을 붙인 것이다. 촉당의 사내아이가 슬슬주라는 구슬 1000개를 얻었다. 아이는 구슬을 보고 사랑스러워서 가슴에 품기도 하고 옷깃에 차기도 했다. 입에 물기도 하고 손에 움켜쥐기도 하다가 동쪽 낙양에 가서 구슬을 팔려고 했다. 그렇게 길을 나섰는데 지쳐서 앞가슴을 헤치다가 품었던 구슬이 떨어지고 물을 건너면서 몸을 굽히다가 옷깃에 찼던 구슬이 흩어졌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웃거나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면 입에 물었던 구슬이 튀어나왔다. 갑자기 벌이나 전갈, 살무사같이 사람을 해치는 동물들을 만나서 도망치다가 손에 잡았던 구슬도 놓쳐버렸다. 그래서 낙양에 절반도 못 미쳐서 술술주가 다 없어졌다. 아이가 실망해서 돌아와 늙은 장사꾼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자 늙은 장사꾼이 이렇게 말을 했다. 아이고 정말 아깝구나. 왜 친정 날 찾아오지 않았느냐. 술술주를 간직하는 데는 방법이 있단다. 원객의 실을 끈으로 삼고 이렇게 마지막 태어난 돼지 새끼의 털을 바늘 삼아가지고 푸른 것을 깨어서 푸른 꿰미로 만들고
붉은 것은 깨어서 붉은 깨미로 만든단다. 이게 검푸른 것, 검은 것, 붉은 것, 누런 것 등을 같은 새끼를 꿰고는 오지방에 자란 무소 가죽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간직을 한단다. 이게 바로 술술주를 간수하는 방법이지. 지금 내가 술술주 1만 섬을 얻었다라 하더라도 꿰미로 꿰지 않으면 어디 간들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요즘 학문하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다. 구경과 구류백과의 책에 나오는 수많은 사물의 이름과 항목들이 모두 술술주다. 이것을 꿰미로 꿰지 않는다면 이 또한 얻는 대로 곧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내가 기양살이 하면서 일이 없을 때에 동자 몇이 내게 수업을 받았는데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걱정이었다. 그래서 나도 늙은 장사꾼처럼 술술주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들을 일깨웠다. 그러고는 고경 일의 여러 책들에 나오는 각종 사물 이름과 항목을 수집하고 그 가운데 실학에 도움이 되는 것을 300조목 뽑았다. 이 책에다 소학주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한 동자가 매우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선생님께서 엮으신 책은 근본이 있습니다. 공자가 자공에게 이르기를 사야,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로 만사를 관통하는 것이다 했으니 선생님의 책은 근본이 있습니다. 이를 서문으로 삼는다. 내가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병든 아내가 헌치마 5폭을 보내왔다. 시집 올 때 가져온 후념인데 붉은 빛이 다망색으로 변해서 서첩으로 만들기에 알맞았다. 치마폭을 잘라서 조그만 첩으로 만들어 손 가는 대로 타일을 말을 써서 두 아이에게 보낸다. 아이들이 뒷날 이 글을 보고 감회가 새로워 어버이의 자취와 손길을 생각한다면 그리운 마음에 틀림없이 뭉클할 것이다. 이 서첩을 하피첩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는 붉은 치마를 받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 한 여가 있는데 30집이 모여서 한 여를 이루었다. 갑 아무개는 이곳을 갈고 을 아무개는 저곳을 김매라. 여장은 각자의 할 일을 정해주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쟁기와 따비를 짊어지고 처자를 데리고 찾아와서 말을 했다. 나도 이곳의 땅을 한몫 받고 싶소. 이를 어쩌겠는가. 그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 여의 논밭은 더 이상 넓힐 수 없는데 한 여의 백성 수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느니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이 이익을 쫓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논밭은 많은데 사람의 힘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았거나 논밭은 적지만 곡식의 생산량이 많다는 것을 알았거나 추수 때 나누어 주는 곡식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쟁기와 따비를 짊어지고 처자를 데리고 찾아와서 이곳의 땅을 한몫 받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여기에 또 한 여가 있는데 20집이 모여서 한 여를 이루었다. 여장이 갑 아무개는 저곳에 잡초를 불사르고 을 아무개는 저곳에 거름을 주라고 하며 각자의 할 일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쟁기와 따비를 짊어지고 처자를 데리고 떠나면서 말을 했다. 저 살기 좋은 땅으로 가겠소. 이를 어찌하겠는가. 역시 그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백성이 해로운 곳을 피하는 것은 마치 불이 습한 곳을 피하는 것과 같다. 논밭이 적어서 사람의 힘이 남아돈다는 것을 알았거나 힘은 배로 드는데 곡식의 생산량이 적다는 것을 알았거나 추수 때 나누어주는 곡식이 적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쟁기와 따비를 짊어지고 처자를 데리고 떠나면서 저 살기 좋은 땅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한 여의 가구 수가 고르게 될 것이며 위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백성의 논밭이 고르게 될 것이다. 백성이 마음대로 오고 가기를 8, 9년이 지나지 않아서 나라 안에 논밭이 고르게 될 것이다. 백성에게 논밭을 가지고 구역을 설정해 주는 것은 마치 양에게 우리가 있는 것과 같다. 이제 그들이 마음대로 오고 가게 한다면 마치 새나 짐승이 서로 몰려다니는 것과 같게 된다. 백성이 새나 짐승처럼 몰려다니는 것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 지 8, 9년쯤 되면 백성의 분포가 대충 고르게 될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 지 10여 년이 되면 백성의 분포가 아주 고르게 될 것이다. 백성이 아주 고르게 분포된 뒤에 비로소 호적을 만들어 그들의 집을 등록시키고 문서를 만들어 그들이 옮겨 다니는 것을 관리한다.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한 사람이 떠나더라도 이를 허락하는 데에 절도가 있어야 한다. 논밭은 넓은데 사람이 적은 곳은 이사 오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적은데 곡식 소출이 많은 곳도 이사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논밭은 좁은데 사람이 많은 곳은 이사 가는 자들에게 허락해주고 사람은 많은데 곡식 생산량이 적은 것도 이사 가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데도 이사 다니는 자들은 나그네처럼 갈 곳이 없게 될 것이니 떠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농업기술이 정교하면 가지고 있는 논밭이 적어도 생산되는 곡식이 많을 것이고 힘을 적게 들이고도 곡식을 탐스럽고 알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묵은 땅을 개간하고 땅을 갈고 곡식에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곡식을 베어 거두고 곡식의 껍질을 벗겨서 키로 까불고 절구에 찢고 물에 반죽하고 불을 떼서 밥을 짓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더 편리해지고 더 수고스럽게 될 것이다. 직조기술이 정교해지면 들어가는 재료는 적으면서도 생산되는 실이 많아지고 힘들이는 시간은 매우 짧아지면서도 배나 명주는 오리 가늘고 결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물에 담그고 씻고 실을 만들고 실을 뽑고 배를 짜고 표백하여 물들이고 풀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더 편리해지고 덜 수고롭게 될 것이다. 병기를 다루는 기술이 정교해지면 공격하고 찌르고 방어하고 운반하고 보수하는 일이 모두 병사들의 용맹을 돕고 그들의 위태로움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의원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맥을 보고 병의 증세를 살피며 약의 성분을 변별하고 사계절의 기운을 살피는 것이 모두 옛사람의 어리석었던 점을 발견하고 이전 사람들의 그릇된 점을 논박하게 될 것이다. 모든 장인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궁실과 기구를 만들어서 성곽과 배와 수레의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튼튼하고 편리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그 법을 다 터득하여 실행한다면 나라는 부유해지고 군대는 강하게 되며 백성은 살림이 넉넉해져서 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수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해서 수레를 쓸 수가 없다. 목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한다. 조선에는 양이 없다.
말을 죽으로 기르기가 적당치 않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풍토가 저마다 다르다. 이러한 사람들을 난들 어쩌겠는가. 글씨를 배워서 미불이나 동기창처럼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대뜸 이렇게 말한다. 왕이지의 순수한 필법보다 못하다. 의술을 배워서 설기나 장계보처럼 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한다. 옛날에 단계나 하간보다 못하다. 그리고 은연중에 옛사람의 명성에 기대어 위세를 부리며 한 세상을 호령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저 왕희지나 단계나 하강 같은 무리가 과연 우리나라 안동부 사람이나 된다는 말이나. 옛날에 왕포는 종을 부릴 때 참혹하고 각박하게 하여서 잠에는 잠을 잘 수 없고 낮에도 쉴 수 없게 했다. 지금 나는 종과 약속하면서 그 조항들을 너그럽게 해주었다. 일찍 일어나 뜰을 쓸고 여기저기 진흙이 엉겨 막힌 곳을 터놓은 다음에 천천히 아침밥을 지어라. 대략 왕겨나 니만 제거하고 오직 잘 익히기만 바랄 뿐이지 맛있고 부드럽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 정원을 가꾸되 죽은 나뭇가지는 잘라내고 더부룩하게 자란 속을 솎아내라. 이따금 북을 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며 풀을 베어 내기를 가리지 않게 해라. 나무를 베어다가 다리를 보수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아이들을 쫓아 함부로 꼴을 베지 못하게 해라. 너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을 사철에 알맞게 나누어서 하라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절의 양식을 운반하는 일이라든지 바닷가 시장에 가서 마른 고기를 사오는 것이라든지 읍내에 가서 약을 사오는 일이나 이웃에 가서 생강이나 대추를 얻어오는 일 따위는 모두 10리나 5리 정도의 거리니 별로 먼 길이 아니다. 배가 고프면 떡을 먹어라. 함부로 술을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넘어지지는 마라. 틈틈이 마른 뗄나무를 베어다가 갈무리하여서 장마철에 대비해라. 또 너에게 논밭을 주어서 콩과 벼 같은 곡식을 가꾸게 할 테니 농사철이 되면 알려라. 김도 메고 잡초도 베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내 일이니 내가 간섭하거나 따지지 않겠다. 내가 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너의 일자리를 보전하지 못하리라. 계문 읽기를 마치자 종놈은 조아라고 날뛰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경건히 정대부의 은혜에 감사했다. 얼굴에 즐거운 빛을 띠고 입으로 맹세하면서 말했다. 미천하고 못생긴 절름발이가 대부를 부지런히 받들어 모시기에는 부족하지만요. 약속처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저의 볼기를 치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보니 행동이 말과 같지 않았다. 늦추어질수록 더욱 게을러져서 바람에 티끌이 날아들어서 어지러이 널려도 물을 뿌리거나 쓸어내는 일이 없었다. 쑥대와 명아주대가 무성하고 가시풀이 우거져서 뱀이 괴어 어린아이들이 놀라기도 했다. 채소와 오이가 말라버려서 꽃망울을 이리지 못했고 몰래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제 마음대로 벌채를 허락하며 아침 식사만 끝내면 달아나 있다가 저녁 때야 돌아왔다. 시장 바닥을 쏘다니면서 잔뜩 취했다가 술이 깨면 돌아와 나무 아래서 코를 골았다. 게다가 고운 베옷을 입고 생선과 고기를 아울러 먹었다. 우둔하고 교만 방자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거칠고 방탕하여서 나날이 죄를 짓고 있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타일렀지만 고치지 않았다.
참다 못해 주인 윤자가 종놈을 불러다 앞에 꿇어 앉히고는 엄하게 꾸짖었다. 나라에서 육조 판서와 삼정승보다 더 높게 예우해주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자리만 지키고 앉아 녹봉만 도둑질하며 여지없이 쫓아내 여론에 부응한다. 목민관의 경우에도 나약해서 간악한 무리를 제거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탐하고 비열하여 위에서 걱정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본받지 못하면 하나같이 모두 내쫓아 백성의 고혈을 빨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하물며 너는 부엌일이나 하는 종놈이니 감히 뇌 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먹은 봉급을 모두 도로 내놓고 함부로 있을 생각을 마라. 종놈이 이 부분을 듣고는 손을 비비고 가슴을 쳤다. 콧물을 석자나 흘리고 눈물을 가을비처럼 줄줄 흘렸다. EBS 오디오북 고전 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산 정약용 산문집 낭독을 들어보시죠. 경호년 여름에 파리가 매우 많아져 온 집안에 득실거리더니 점점 늘어나서 산골짜까지 만연했다. 높은 다락이나 커다란 집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술집과 떡가게에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천둥 같았다. 늙은이들은 기이한 일이라면서 탄식을 하고 젊은이들은 성내면서 때려잡았다. 어떤 사람은 통발을 만들어 놓아서 걸려 죽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독약을 뿌려 그 약 기운에 취해서 전멸시켰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나는 이렇게 말을 했다. 아휴, 이 파리들을 죽이면 안 된다. 굶주려 죽은 사람들이 파리로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기구하게 사는 목숨이다. 애초롭게도 지난해에 아주 커다란 흉년이 들고 또 겨울에 혹한까지 겪었다. 그래서 전염병에 들게 되었고 게다가 세금까지 가혹하게 징수당했다. 수많은 시체가 길에 질비하게 널렸고 그 시체가 내다버린 것들이 언덕을 덮었다. 수위도 없고 관도 없는 시체에 훈훈한 바람이 불고 기운이 높아지자 그것이 변해서 구더기가 되었다. 이 구더기들이 항해해 모래보다도 1만 배나 많았는데 날개를 가진 파리로 변해서 인가로 날아드는 것이다. 아, 이 파리가 어찌 우리 사람과 같은 부류가 아니랴. 너의 목숨을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음식을 만들고 널리 불려 모이도록 청했으니 서로 기별하고 모여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러고는 파리들을 이렇게 조문을 했다. 파리야, 날아와서 이 음식 소반에 모여라. 수북이 담은 흰쌀밥에 국도 간 맞춰 끓였고 잘 익은 술과 단술에 밀가루로 만든 국수도 겉들여 놓았다. 너의 마른 목구멍과 너의 타는 창자를 죽여라. 파리야, 날아와서 훌쩍훌쩍 울지만 마라. 너의 부모와 처자식을 모두 거느리고 와서 여한 없이 한번 배불리 먹어보아라. 너의 옛집을 보니 쑥대가 가득하고 뜰은 무너졌구나. 벽과 문짝도 찌그러진 데다가 밤에는 박쥐가 날고 낮에는 여우가 우는구나. 게다가 너의 묵은 밭을 보니 잡초만 길게 자랐구나.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 흙이 기름지건만 마을엔 사람이 살지 않아 황폐해졌단다. 파리야, 날아와서 이 기름진 고깃덩이에 앉아라. 소다리에 살집도 깊고 초장에다 파까지 쪄놓았다. 농어회까지 갖추어 차렸으니 너의 굶주린 창자를 채우고 얼굴을 활짝 펴라. 도마에도 남은 고기가 있으니 너의 무리에게도 먹여라. 파리야, 날아서 가나로 들어가지 마라. 깃대와 창대가 삼엄하게 늘어서 꽂혀 있단다. 돼지고기, 소고기국이 푹 물러서 먹음직스럽고 메추리구이와 붕어 지짐의 오리국, 그리고 꽃무늬 아름다운 중배기를 실컷 먹고 즐기면서 어루만지고 구경하지만 큰 부채를 흔들어 쫓아내는 너는 엿볼 수도 없단다. 아전이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살피는데 쟁개비에 고기를 지지며 입으로 불을 분단다. 계핏물, 설탕물에 칭찬이 자세하지만 호랑이 같은 문지기가 철통같이 막아서서 애처로운 호소를 물리치며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한단다. 안에서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으며 즐기고 아전은 주막에 앉아 제멋대로 보고서를 쓴다. 역마를 달려 마을이 평안하다고 보고를 올리는데 길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고 태평하여 아무 걱정 없다고 한단다. 파리야, 날아서 살아 돌아오지 마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영원토록 편안해진 것을 축하한다. 너는 죽었어도 재앙은 남아 형제에게 미치게 되니 세금을 독촉하는 아전이 6월에 벌써 문을 두드리는구나. 이 호령이 사자의 울음소리 같아서 산악을 뒤흔드는구나. 가마와 솥도 빼앗아가고 송아지와 돼지도 끌어갔지. 그러고도 모자라서 관가로 끌어가다 볼기를 치는데 그 매를 맞고 돌아오면은 기진해가지고 전염병에 걸려 풀이 쓰러지듯 고기가 물크러지듯 죽어간단다. 그렇지만 만 백성의 원망을 천지사방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고 인민이 모두 죽을 지경에 놓여도 슬퍼할 수가 없구나. 어진이는 움츠러들었고 뭇 소인배가 날뛰니 봉황은 입을 다물고 까마귀가 울어대는 격이구나. 파리야, 날아가려거든 북쪽으로 날아가거라. 북쪽으로 천리를 날아가 궁궐에 가서 너의 충정을 호소하고 깊은 슬픔을 전해라. 억지로 막지도 않고 시비도 없을 것이다. 궁궐에는 해와 달이 밝게 비치니 임금님께서 정사를 하심에 인을 베풀고 하늘에 명예에 고하면서 귤을 사용한단다. 천둥같이 울려서 하늘을 감격시키면 곡식도 잘 되어 풍년을 이룰 것이다. 파리야, 그때 남쪽으로 날아오너라.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나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에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카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아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는가? 내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봄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내 큰 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게 바로 큰 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 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내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거실에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고 했으니 이 말씀이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은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다. 자기가 하고 싶어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은 그만둘 수가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언제나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두기도 한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하고 있지만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두기도 한다. 참으로 이렇게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슬기로운 꾀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른다. 마음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른다. 그만둘 수 있는 일도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면 그만두지 못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그만두는 게 마음에 꺼림칙하고 불쾌하면 그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장성한 뒤에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을 몰랐다. 나이 30이 되어서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을 끝까지 좋아하면서도 혼자서 비방을 많이 받았다. 이것이 또한 나의 운명인가? 모두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랴. 노자는 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듯 신중하게 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 라고 했다. 아, 여유라는 이 말이 바로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울에 시냇물을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애는 듯하니 부득이 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는다. 사방의 이웃이 나를 엿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라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경례가 같고 다른 것을 논하려다가 잠시 생각해보니 편지를 안 써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아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때는 또 그만두었다. 다른 사람을 논박하는 상소문을 봉에 올려서 조정 신하들의 시비를 따지려고 하다가 잠시 생각해보니 이 일은 남이 모르게 하려는 경우였다. 남이 모르게 하려는 일은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는 일도 그만두었다. 진귀한 옛 물건을 널리 모으려다가도 이것 또한 그만두었다.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공금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겠는가? 이것도 또한 그만두었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생각에서 싹트는 모든 일은 아주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그만두었다. 아주 부득이한 일이더라도 남이 모르게 하려던 일은 그만두었다. 참으로 이렇게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한 지가 6, 7년이 되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현판에 써 내가 사는 집에 달려고 했지만 잠시 생각해보고는 그만두었다. 초천에 돌아와 문 위 처마에다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까닭을 써서 어린 아이들에게 보인다. 죽대 선생은 이공종화의 별칭이다. 그는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었으므로 가는 대나무를 한 치쯤 끊어 나란히 꿰어서 갓끈이나 띠를 만들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를 죽대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의 선조는 한산 사람이니 목은 선생 2세의 후손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이 혁혁했다. 그러나 죽대 선생에 이르면서 더욱 가난해져 살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번암 채제공의 문화에 몸을 내맡겨 밥을 먹었다. 최정승은 그를 유달리 우대했지만 다른 문객들은 모두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데다 늙기까지 했으니 이제 무엇을 날이야? 신유년 가을에 목만중, 홍이운, 이기경 등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잡자 어진 사람들을 날마다 제거했다. 마치 풋나무를 꺾거나 짐승을 잡듯이 했다. 그들은 유언비어로서 사헌부의 규탄서를 얻어내
어진 사람들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풍문만 가지고도 이완기를 체포하여 국청에 들이고 풍문만 가지고도 최홍정을 체포하여 형조에 옮겼다. 풍문만 가지고도 권철을 체포하여 포도청에 바치고 풍문만 가지고도 조상겸을 체포하여 영회로 귀양 보냈다. 그들은 제게 눈꼽만큼이라도 노여움을 지닌 자가 있으면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죽음에 빠뜨렸는데 마치 손바닥을 젖히듯 했다. 그들은 위험이 서자 최정승의 벼슬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다. 그해 겨울에 최정승과 평소에 친분이 있던 사대부들을 위협해서 통문을 내어 성토하며 최정승의 죄목을 날조했다. 평소 최정승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는 모두 벼슬을 주어서 그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주장하게 했다. 그의 사랑을 조금 적게 입은 자에게는 그 다음으로 벼슬을 주었다. 만약 감히 회피하는 자가 있으면 곧 천주교를 믿는다는 죄목을 씌웠다. 마치 사자나 범이 호통하여 개나 양을 몰아치는 것처럼 했다. 그때부터 위로는 대신들로부터 아래로는 베옷을 입은 선비들까지 모두들 두려워 떨며 몸을 굽히고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자복했다. 그들의 호령을 따르기에 급급하여 감히 어기거나 머뭇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며칠도 못 되어 그들에게 모여든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다. 죽대 선생은 이때 홍이운과 이기경 등에게 편지를 보내 반박하며 최정승의 원통함을 밝혔다. 그 사연이 너무나 애절해서 남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넉넉했다. 그 둘을 공정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이 무렵 죽대 선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걱정했으므로 몸이 지쳐서 나다닐 수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해진 옷을 입고 대갓끈을 메었다. 대띠를 메고는 그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갔다. 넘어질 듯 자빠질 듯 섬도를 올라 마루에 걸터 앉더니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영걸한 기풍이 저절로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느껴졌다. 그가 모여있던 자들을 꾸짖었다. 그리고는 곧 앞에 놓였던 풍문을 찢고 비비고 씹고 짓밟았다. 붓과 벼루와 술병 따위를 모두 차부수고 울다가 꾸짖다가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이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멍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려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 이튿날 이기경은 소문만으로 죽대 선생을 잡아들였다. 형조로 넘겨져 갖은 고문을 한 뒤에 거의 죽게 되자 단성으로 귀양 보냈다. 죽대 선생은 태연자악하게 우스갯소리를 하며 귀양길에 올랐다. 그들은 결국 최정승의 벼슬을 빼앗았다. 죽대 선생이 서울을 떠난 지 열흘이 지났다. 이기경이 새벽에 일어나 아직 세수도 하기 전에 벼란간 한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나타났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큰 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 칼날이 방금 대장간에서 나온 것 같았다. 곧장 문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기경을 향해 찔렀다. 기경이 놀라서 황급히 안채로 달아났다. 그 칼끝이 기경의 옷자락을 맞췄다. 그 여인도 기경의 뒤를 쫓아가다가 여러 종들에게 붙잡혔다. 벗어날 수 없게 되자 그 여인이 꾸짖었다. 내 이 역정놈아, 우리 아버지가 길에서 돌아가신다면 내 놈도 마땅히 내 손에 죽을 거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놓아드리지 않는다면 너도 끝내 내 손에 죽을 거다. 기경이 빌며 말했다. 빨리 돌아오게 주선해보리다. 그제야 그 여인이 나는 듯이 문을 나서며 말했다. 이 말을 쳐버리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 여인의 이름이 온 나라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죽대에게 딸이 있었구먼. 죽대 선생이 단성에 이르자
영남의 여러 선비들이 다투어가며 돈과 쌀과 옷감을 날라다 주었다. 날마다 술과 고기와 맛있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다. 졸지에 부귀와 안락을 누리며 7해 동안 귀양살이를 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죽었다. 고금도는 옛날에 고이도라고 하던 곳이다. 장씨라는 여자는 망명한 장현경의 딸이다. 경신년 여름에 우리 정조대왕께서 승하하셨는데 인동부사 이가패가 공제가 끝나기 며칠 전에 자기 아버지의 회갑을 위해서 술잔치를 베풀었다. 기생들을 불러다 놓고 장현부 부자와 함께 즐기자 하고 초청을 했다. 장현경의 아버지가 말했다. 아직 공제일도 끝나지 않았으니 마시고 노는 연회를 베풀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 초청장을 가지고 온 이방에게 말했다. 임금께서 돌아가신 이런 때에 잔치를 베풀다니 때를 보아서 하라. 예전에 현경의 아버지와 부사의 아버지는 성이 다른 친척이었으므로 자주 관아에 들어가 서로 만나며 들려오는 소문들을 이야기했었다. 그 소문은 이런 내용이었다. 당시의 정승이 역적인 의원 시민을 추천하여 임금을 돌보는 척 하다가 독약을 바치게 하여 정조대왕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들이 직접 그 역적놈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비분간계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었다. 그러나 이방이 전해준 장현경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부사는 죄를 널리 알려 구렁이에 빠뜨려야겠다면서 급히 가명으로 달려갔다. 장현경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임금 곁에 있는 악당들을 제거하겠다 하며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있다면서 고발을 했다. 관찰사 신기가 돌아가서 현경을 포위하여 체포하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자 이가패가 그날 밤으로 장교와 나졸 200여 명을 골랐다. 모두 횃불을 들고 장현경의 집을 포위했다. 불빛이 하늘까지 환하게 비치자 장현경은 놀라서 두려움에 떨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인 줄도 모르고 담을 넘어서 달아났다. 그 아우는 벼랑에 떨어져 죽고 그 아버지만 붙잡혔다. 잡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턱대고 잡아들여 관련된 사람을 수백 명이나 체포했다. 사방의 고을들이 소란하여 사람들은 고개를 움츠리고 감히 문 밖에도 나오지 못했다. 바야흐로 가을이라 목화꽃이 눈처럼 하얗게 피어 있었지만 걷어들이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 바람에 흩날릴 지경이었다. 조정에서는 안핵사 이서구를 파견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 압수한 증거라고는 점치는 문서 한 장과 점을 풀이한 건마 서분 4글자뿐이었다. 그나마 누가 지은 것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사건이 평정되자 거의 풀려났기 때문에 영남 사람들이 잘 처리했다고 안핵사를 칭송했다. 그러나 장현경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아들, 딸들에게 그 죄를 물어 강진현 신지도로 귀양 보냈다. 기사년 가을에 그의 큰딸은 22살, 작은 딸은 14살, 아들은 겨우 10살이었다. 하루는 병졸 아무개가 술에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울타리 구멍으로 큰딸을 엿보고는 희롱하는 말투로 유혹했다. 이때부터 계속 희롱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소리까지 쳤다. 야, 지금은 네가 비록 거절하지만 말이야, 결국은 내 아내가 될 거다. 처녀는 슬프고도 분통이 터져 살 수가 없었다. 항구로 몰래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푸른 바닷물 속에 몸을 내던졌다. 그의 어머니가 급히 쫓아갔지만 붙잡지 못하고 역시 푸른 바닷물 속으로 몸을 내던졌다. 바로 7월 28일이었다. 작은 딸도 따라와서 몸을 내던지려고 했지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쳤다.
너는 돌아가 반드시 관청에 고발해라. 원수도 갚고 또 내 아우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언니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 작은 딸이 돌아와서 언니와 어머니가 바다에 투신자살한 사연을 보장에게 고발하자 보장이 현감에게 보고했다. 현감 이건식이 시체를 조사한 뒤 관찰사에게 보고했다. 며칠이 지나자 해남 수군사 권탁이 왕에게 보고문서를 올려 신지도 수장과 지방관인 강진 현감을 옛 관례에 따라 파멸시킬 것을 청했다. 이건식이 파면당할까봐 걱정되어 이방과 의논하여 돈 1000냥을 비장에게 뇌물로 보냈다. 그러자 관찰사가 거만을 현감에게 돌려보내고 파면시키라는 문서도 수영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관장도 무시하게 되었고 그 병졸에게도 또한 죄를 묻지 않게 되었다. 이듬해인 경호년 7월 28일에 큰 태풍이 남쪽에서 불기 시작하여 모래가 날고 돌이 굴렀다. 바닷물이 흩날려 눈 덮인 산악에서 눈발이 날리는 듯했다. 흩날린 물방울들이 공중을 타고 날다가 소금비가 되어 산 꼭대기까지 내렸다. 바닷가 언저리의 벼나 기장 초목들이 모두 소금기에 젖어서 선체로 말라 죽었다. 커다란 흉년이 들었다. 나는 이때 다산에 있었는데 여무부를 지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그 다음에 그날에도 바람이 불어 재앙이 되었으니 지난해 일과 비슷했다. 바닷가 백성들이 처녀바람이라고 불렀다. 그 뒤에 암행어사 홍대호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입을 다물고는 그냥 가버렸다. 정의 뜻은 바로 잡는다는 말이다. 다 같은 백성인데 누구는 토지의 이로움을 남들 것처럼 아울러 가져 부유한 생활을 하고 누구는 토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토지를 계량하여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그 질서를 바로잡으니 이것이 바로 정의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풍요로운 땅이 많아서 남은 곡식을 버릴 정도고 누구는 척박한 땅도 없어서 모자라는 곡식을 걱정해야만 할 것인가. 그래서 배와 수레를 만들고 저울에 규격을 세워 그 고장에서 나는 소산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고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여 바로 잡으니 이것이 바로 정의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강대한 세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삼켜서 커지고 누구는 연약한 위치에서 자꾸만 빼앗기다가 멸망해 갈 것인가.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고 죄 있는 자를 규탄하여 멸망할 위기에 있는 자를 구제하고 세대가 끊긴 자를 이어가게 하여 바로 잡았으니 이것이 바로 정의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상대를 업신여기고 불량한 데다 악독하면서도 육신이 멀쩡하게 지내는데 누구는 온순하고 부지런한 데다 정직하고 착하면서도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형벌로 징계하고 상으로 권장하여 죄와 공을 가리는 것을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또한 정의다. 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누구는 멍청하면서도 높은 지위를 차지하여 악을 퍼뜨리고 누구는 어질면서도 아랫자리에 눌려 있어 그 덕이 빛을 못 보게 할 것인가. 그래서 붕당을 없애고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넓히며 어진이를 등용하고 못난 자를 몰아내어 바로 잡았으니 이것이 바로 정의다. 밭도랑을 만들고 수리시설을 마련해 장마와 가뭄에 대비한다. 소나무, 잣나무, 의나무, 오동나무, 가래나무, 온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따위를 심어서 집도 짓고 관도 짜며 또 곡식 대신에 먹기도 한다. 소, 염소, 당나귀, 말, 닭, 돼지, 개 따위를 길러서 군대와 농민을 먹이고 늙은이를 봉양한다. 우이는
때를 가려서 숲속에 들어가 짐승과 새들을 사냥한다. 그래서 해로운 짐승을 없애고 고기와 가죽을 제공하기도 한다. 공인도 철 따라 숲속에 들어가 금, 은, 구리, 철과 단사, 보석을 캐다가 재원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쓰임새에 공급한다. 의원은 병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약재의 성질을 감별하여 전염병과 요절을 미리 막는다. 이것이 바로 왕정이다. 왕정이 없어지면 백성은 곤궁해지고 백성이 곤궁해지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나라가 가난해지면 세금이 많아지고 세금이 많아지면 인심이 흩어진다. 인심이 흩어지면 천명도가 가버린다. 그러므로 급히 서둘러야 할 것이 바로 정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원망하면 되겠는가? 안 될 말이다. 그러나 자식이 효도를 다하는데도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지 않기를 마치 고수가 순을 대하듯 한다면 자식이 원망하는 것도 옳다. 임금이 신하를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신하가 임금을 원망하게 되겠는가? 안 될 말이다. 그러나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임금이 신하 돌보지를 않기를 마치 회왕이 굴평을 대하듯 한다면 신하가 원망하는 것도 옳다. 부모가 미워하더라도 노력할 뿐이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도 그대는 원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가? 회왕이 아양부리는 첩과 아첨하는 신하의 꿰매 빠져서 굴평을 쫓아냈을 때 굴평이 태연하게 아무런 근심 없이 나는 하고 싶은 말을 숨기지 않고 다하여 신하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임금이 깨닫지 못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랴 했다면 그런 굴평도 심장이 차갑고 창자가 단단한 인물이다. 자기 임금 보기를 길 가는 사람 보듯 하고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마치 한 판의 바둑에 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굴평은 근심과 슬픔을 안고 맴돌며 또 돌아보며 이손이, 구간이, 원윤이 하는 글을 쓰고 또 썼다. 그것이 바로 천리다. 그러므로 공자도 이렇게 말했다. 시로 원망을 나타낼 수도 있다. 꼭 원망해야 할 때 원망하지 못하는 것을 공자 같은 성인도 근심했다. 그래서 시의 궁극적인 뜻을 살핀 끝에 시가 원망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좋게 여겼던 것이다. 사마천은 말했다. 시경의 소화는 원망하는 비방하는 뜻이 있지만 질서를 어지럽히지는 않았다. 맹자는 말했다. 부모의 허물이 지나친데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부모와의 사이에 지나치게 간격을 둔 것이다. 결국 성인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 끝에 원망하는 심정을 이해했다. 원망하는 심정을 인정했다. 충신과 효자의 입장에서는 원망이 바로 자기의 충정을 나타내는 길이다. 그러기에 원망을 설명할 수 있는 자라야 비로소 시를 말할 수 있고 원망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충효에 대한 감격을 설명할 수 있다. 만약에 재물을 좋아하고 자기 처자식만 사랑하여 안방에서 비난을 일삼는 자거나 또는 재능도 없고 덕도 없어서 밝은 세상에 버림받고 쏙닥쏙닥 윗사람 헛들기나 좋아하는 자라면 그것은 정의와 정도를 어그러뜨리는 짓만 일삼는 자다. 따질 필요나 있으랴. 묻는다. 소금은 모든 일에 쓰임새가 있고 만백성이 바라는 것이다.
백성의 식생활을 돕고 나라의 쓰임새를 넉넉하게 해주는 것 가운데 소금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칡배와 소금을 조세로 낸 사실이 요임금 시대에 처음 나타났으니 불로 밥을 짓던 초기에는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 줄 몰랐었는가. 간석지의 모양이 주역의 설괴전에 이미 기록되었으니 복희 씨가 개를 그리기 전에도 간석지가 있었단 말인가. 제사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법인데 도리어 고염을 쓰는 것은 무슨 뜻인가. 손님을 접할 때는 기름진 음식을 꺼리지 않는 법인데 유난히 형염을 쓰는 것은 무슨 예법인가. 제어에서는 관이오가 생선과 소금의 판로를 열어 제후들에게 이익을 끼쳤다 했고, 관자에서는 관이오가 소금과 철의 이권을 독점하여 만백성에게 해를 끼쳤다고 했다. 두 사람이 칭찬하고 헐뜯는 말이 이렇게 다르니 두 책의 옳고 그른 점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진나라는 제 나라를 얻은 지 얼마 안 되어 나라를 잃었으니 동중서가 소금의 이익이 예전에 배가 되었다고 한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왕이 한나라를 찬탄할 생각을 처음부터 품고 있었는데도 반고가 소금의 이익이 오왕으로 하여금 반역을 일으킬 마음을 싹트게 했다 한 것은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닌가. 소금을 관리하는 연관을 원수연간에 처음 설치했지만 국고는 텅 비었고 소금값은 지절연간에 낮추었지만 온 나라가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소금이 참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소금은 백성이 늘 먹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오곡이 있더라도 그 곡식을 맨밥으로 먹을 수는 없고, 비록 여러 가지 나물이 있더라도 그 나물을 그냥 절일 수는 없다. 소금으로 초와 장을 만들고 소금으로 젖을 담근다. 소금으로 나물을 무치고 장조림을 만들며 소금으로 국에 간을 맞추고 약을 조화시킨다. 날마다 먹는 음식 가운데 소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백성이 이처럼 절실하게 소금을 필요로 하니 나라에서도 소금의 판매와 유통에 대해서 마땅히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 이후부터 소금에 대한 행정을 까다롭게 하여 그 이익을 나라에서 독점했다. 관청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고, 형벌이 지나쳐 코와 발꿈치를 베면서도 애처롭게 여길 줄을 몰랐다. 그래서 천지의 올바른 이치를 해쳤으며 백성의 원망도 쌓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대대로 독점 판매를 이어받으면서 끝내 고칠 줄을 몰랐지만 나라의 재물은 더욱 줄어들어 그 비용을 대기가 어려워졌다. 선왕시대에는 소금 행정의 이익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오늘날보다 훨씬 나라 살림이 넉넉하고 백성이 풍요로웠으니 어째서 그러한가. 우리나라는 여러 왕조보다 훨씬 뛰어난 법도를 세웠기에 염전이 군가에 소속되어 있기도 했고 염세는 9년에만 바치게 했으므로 호조의 비용을 소금에 의존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가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한 조각의 사전까지도 모두 관청의 토지대장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몇 안 되는 소금 가마까지도 모두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되었다. 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욱 적어져 세금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자 손해와 이익이 서로 어긋나 백성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영남은 백길이 중간에 통했으므로 관청에서 소금 창고를 설치했고 관북은 소금 가마의 이익이 적은데도 백성들이 염세를 바쳐야 한다. 그런가 하면 내륙 산골은 소금이 금이나 구슬처럼 귀하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소금을 가지고 협잡하는 방법과 폐단을 하나하나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이제 그 세금을 공평하게 하고 병들고 여인 백성을 소생케 하여 위로는 나라에 쓸 수 있는 재물에 모자람이 없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식생활이 찌들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겠는가? 그대 여러 선비들은 반드시 평소 가슴속에 쌓아둔 경륜이 있을 테니 저마다 마음껏 써보아라. 뽕나무 위에 있는 뻐꾹새, 그 새끼가 7마리인데 먹이를 나눠주는 모습이 한결같아라. 시경에 나오는 이 시는 새끼가 7이나 되는데도 먹이를 하나같이 나눠 먹이는 모습을 읊은 것입니다. 시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일반 백성에게만 신포를 시행할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치고 누군들 몸뚱이가 없겠습니까? 몸뚱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가지고 있는 몸뚱이인데 어떤 몸뚱이에는 배를 받고 어떤 몸뚱이에는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신포를 거두려면 무릇 일명의 관직이라도 있는 자에게는 거두지 말고 진사가 된 자에게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서인으로서 관청에 있는 자에게도 거두지 말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에게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맞지 않은 자에게는 공경대부의 아들이라도 거둬들이고 원훈 귀척의 아들도 손자에게도 거둬들여야 합니다. 15세부터 60세까지의 사람들에게 거둬들이되 배가 몇 자가 되는지 또는 돈이 몇 푼이 드는지 드는 비용의 본전을 계산하고 민정의 실제 인원수를 헤아려서 서로 숫자가 맞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청에서는 군정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고 백성도 불공평하게 괴롭힌다는 원망이 없어질 것이며 나라의 살림도 넉넉해질 것입니다. 신이 황해도의 풍속을 보니 한 마을마다 이른바 군포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돈을 내어 그 돈의 이자로 그 마을의 군포를 충당하는 풍속입니다. 군적 가운데 이간이, 채간이 적혀있는 것은 모두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이 병마사를 만나보니 병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이름으로 군포를 바치는 자는 마땅히 가려내어 엄하게 금지해야 한다. 그래서 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금지해서 무엇하겠는가?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인가? 거둬들이는데 번거롭기 때문인가? 민심이 괴롭게 여기기 때문인가? 이러한 세 가지의 걸림이 없으니 금지할 필요가 없다. 신은 황해도의 이 풍습이 참으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고르지 못한 법을 백성에게 선포했지만 백성은 스스로 한 가지 방법을 임시로 만들어 그 괴로움을 고르게 나누어 살아가니 이는 법을 만든 쪽의 부끄러움입니다. 오직 양반이 된 뒤에만 군포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이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양반이 되는 길뿐입니다. 향안에 기록되면 양반이 되고 거짓 족보를 만들면 양반이 됩니다. 고향을 떠나 멀리 이사하면 양반이 되고 유언을 쓰고 과거 시험장을 드나들면 양반이 됩니다. 이렇게 양반이 조금씩 점차 늘어나서 해마다 많아지고 달마다 성해지니 장차 온 나라가 다 양반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양반이 되면 자기 손으로 쟁기를 들고 토지의 이익을 높이지 않으며 소를 몰거나 말을 타고 시장에서 장사하여 화물을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와 도끼를 잡거나 화로와 마치를 잡아 기구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양반이 많아지면 노동력이 줄어들고 노동력이 줄어들면 토지의 생산력도 높아지지 못합니다. 토지의 생산력이 높지 못하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선비를 힘쓰도록 격려할 수가 없습니다. 선비가 힘쓰지 않으면 백성들은 더욱 곤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이는 바로 군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양인에게만 거두는 군포제들을 폐지하지 않으면 태평성세의 정치를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를 살다간 실학자 정약용은 새로운 조선을 꿈꾸면서 조선개혁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했던 정치가이자 지식인이었습니다. 또 다양한 관직을 거치면서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바꾸고자 노력했던 뛰어난 관리이자 지식인이었죠. 정약용의 지식 범위는 그 한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 방대한 양의 저술을 했는데요. 1762년에 태어나서 1836년에 세상을 뜨기까지 총 492권이라는 엄청난 양의 저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위대한 실학자이자 청렴한 관리, 또 시대를 앞서간 지식인이었던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를 만나보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고전 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3시부터는 화제 베스트셀러가 방송됩니다.